영끌 엄청나게 사라 그랬죠. 30대 영끌 더 오를라 집 샀다. 작년 10월 올해 3월 영끌은 계속. 가계대출이 1000조원 돌파한 것은 무조건 영끌 때문이야. 가계대출이 100조 불어난 것은 영끌 때문이야. 이거 영끌 때문이에요? 생활자금 때문이지? 아니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영끌이에요? 패닉바잉이에요? 아니죠. 이거 생활자금이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때야 영끌이 맞죠. 요것도 지금 영끌 이야기하는 사람 뭐예요? 20대가 무슨 영끌이에요? 20대가 영끌해서 집 사요? 고소득 받는다는 뭐 의사나 이런 직종들 보면은 20대 후반까지 공부해서 돈 벌기 시작하죠. 그런데 무슨 20대가 집 사요? 이건 다 저게 뭐예요? 불법, 징역, 혹은 부모 지원, 불법 아닌 상황에서 지원을 준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산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이런 거 달리고 있어요. 영끌 10억, 투자 및 실거주. 자, 투자 및 실거주예요. 작년에 뭐 마포 저기 15억짜리 집 12억 영끌해가지고 뭐 산 사람 있더만요. 30대인데 월 1000만원 넘게 나가고. 투자 비중이 큰 실거주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담대 신용대출 알아보는데 저런 거에 넘어가서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고 영끌을 한다고 하고 있죠.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심리 떨어지고 있고 매물 쌓이고 있는데 호가만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된 다음에 호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지금 왜 영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6월 이후에 다시 오른다니까 전문가란 작자들이. 그러면은 영끌하는 방법 알아줬다가 5월에 마지막 금매 나오는 거 잡아야 되겠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급여가 안 오르고 있죠. 뭐 소득 늘어난다 하고 있는데 급여 많이 안 올랐죠? 거의 안 올랐죠? 유지 약간 많이 오르면 매우 적죠? 그리고 소득 증대 방법도 뭐예요? 창업, 이직, 역량 강화, 승진 이런 거보다 뭐예요? 주식 부동산. 그러니까 다 주식 부동산으로 돈 번다. 월급은 티클 대박. 다 요거 사세요. 그래서 뭐 부동산 증시에서 떼돈 K자 양극화 이렇게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부동산 증시에서 떼돈 벌고 있다고 하는데 대기업들 사요 팔아요. 부동산 팔고 있죠. 돈에 제일 관심 많은 은행권에서 지금 부동산 팔고 있죠. 증시 어때요? 연기금 외국인 팔고 있는데 동학개미가 떠받치고 있죠. 아 그래서 작년에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성공했다는 것도 요거였죠. 여기서부터 자꾸 기준을 잡아요. 작년이면 여기부터 기준 잡아야지. 물론 이때쯤 많이 들어와서 돈 좀 벌었는데 지금 요거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어때요? 기관 외국인들이 벌었어요? 동학개미가 벌었어요? 동학개미 대부분 다 잃었지. 올해는.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막 이때 막 돈 번 사람들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해가지고 9승1패하고서 이쪽에서 많이 꼬라요. 그 와중에도 버는 사람들 있다? 그 사람들은 공부해놓은 사람들이고 하면서 배우래요 맨날. 근데 비투하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맞춰지는 순간인데 떨어질 땐 천천히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최노믹스를 써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임금 수준에 맞춰서 떨어지는데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임금은 안 되지만 빌려줄게. 70%씩 빌려줄게. 집사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나타났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급격히 올라가죠. 왜? 올릴 때 여기까지는 투기 수요들이 합리적으로 사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투기 수요들이 안 사죠. 누가 사요? 아 더 오르겠구나 하고 실수요들이 사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딱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월급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집값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빠질 때 거품은 다 안 빠져서 이번에 제대로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다. 항상 요때가 영끌이 들어가는 때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되게? 자 얼마나 상승했어요? 대기업 임금 5.5%, 중소기업 15.5% 상승할 동안 서울아파트 56%, 경기 인천 21% 상승했어요.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저렇게 다 나오고 있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르는 거 그게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야 되고 소득 상승률만큼 올라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도 정상적인 상승이래요. 미친 거죠. 그러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르지만 부동산은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도대체 뭔 정신이 박혀 있는 거야. 부동산 자체가 생산성이 있어요? 유동성 장세죠. 그냥 유동성만 가지고 노는 거라서 심리 부추겨서 들어가는 거고 그 심리 부추기려고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걸 우아하고 찬양해주고 있어요. 왜? 한 채 사는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그게 있고 집값 오르면 보유세 부담까지 같이 늘어나는데도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그런 사람들 여론 이용해가지고 비싸게 실거주한테 팔아먹는 거고 맨날 당하는 거는 부동산 경험 없는데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마음 급해진 부동산 초보들이 당한다. 30대 영끌 패닉바잉 수요들이 지금도 보면 소득 다 뭐 어디서 올랐어요? 근로소득 떨어졌죠? 사업소득 떨어졌어요. 재산소득, 비경상소득, 이전소득 이런 데서 오르고 있죠. 버는 돈이 늘어난 게 아니다. 자산으로 띄우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지출을 줄인 거예요 지금.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부채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역대 최고죠. 가계부채는 계속 역대 최고였다. 원래 GDP 대비 가계부채가 리먼 유로존 터지고 나서 미국
일본은 어차피 뭐 늘어나지도 않았었고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리먼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리먼 이후에 바젤3 도입됐는데 바젤3 도입됐으니까 이제 DSR 나오는 거죠. 바젤3 언제부터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12년 1월 밀어가지고 12년 12월 밀어가지고 18년 1월부터 들어간 거죠. IFRS 9이 두 정부에서 미룬 것까지 그래서 6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문제는 요게 지금 하기로 협의가 됐으니까 언젠간 맞춰야 된다. 안 그러면 은행 신뢰도 떨어져서요. 세계적으로 거래가 안 되죠. IFRS 9이 뭐예요? 미래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빚을 지더라도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여력, 지금 현재 담보 여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는 게 DSR이잖아요. 그래서 DSR이 도입이 된 건데 이게 도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70%로 늘려버렸다. LTV를. DSR 이런 거, DTI 이런 거 도입도 안 하고 가계부채 수렁에 빠진 거지. 그런 거죠. 특히 최근에 계속 부추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30대 금융부채,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2019년, 2020년 쭉쭉 늘어났죠. 신용대출, 특히 2020년 영끌 많이 했단 소리죠. 신용대출 많이 받고 물론 생활자금도 있을 테고 기타도 있을 테지만 생활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30대가 40대나 50대만큼 생활자금 많이 들어가요? 50대면은 막 이제 자녀들 대학 다닐 때죠. 막자금 받아서 다닐 수도 있지만 집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있으면 생활자금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40대 말할 것도 없죠. 애들 키우고 하는데 근데 신용대출은 40대나 50대를 2016년에는 30대가 제일 낮았는데 2020년에는 40, 50대를 제꼈죠. 신용대출이. 금융부채도 이미 50대는 제꼈어요. 한창 사회 초년생 이제 막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채의 노예가 된다. 부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따라 망하는 거죠. 돈 벌어서 소비 안 하고 집에다 꼬라박고 있고 빚 갚느라고 다 지금 원래 누가 소비해줘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가 은퇴해서 은퇴자들은 소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연금 받아서 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 소비해야 되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 집값 띄우고 하면은 결국에 내수시장 박살 나는 거다. 우리나라 아직 수출 중진국이니까 대기업들은 괜찮죠. 중소기업들 아작나요. 근데 언제 언론이 중소기업 생각해줘요? 중소기업이 광고 얼마나 준다고. 차라리 건설사 광고 하나 더 실는 게 낫고. 부채 자체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얼마나 냈대요? 1년 만에. 금리가 떨어졌죠? 2020년에. 금리가 엄청 떨어졌는데 원리금이 155만원에서 195만원으로 늘었어요. 월 195만원이 들어요. 얼마나 벌어요? 30대? 300만원 벌더라도 3분의 2가 나가는 거고 500만원 벌더라도 애 하나 키우면은 빠듯하죠? 근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신용대출 금리 쭉쭉 오르고 있죠? 주담대는 뭐 천천히 오르고 있고 코픽스 막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해도 주담대는 안 떨어지죠. 왜? 은행에서 돈을 회수해야 하니까 저금리라고 유동성 파티니 뭐니 이런 이야기 했죠. 자 근데 은행에서 가계대출 비율을 57% 맞춰야 되죠. 지금 한 51% 정도 되죠. 이 6%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방법은 기업 대출을 더 내주든가 가계대출을 감소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기업 대출 더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 얘들도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하려면은 예금이 더 들어온다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대출금리는 올라도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오르죠. 예금이 잘 들어오지 않죠. 지금 다 뭐 주식 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안 된 상황이다. 기업들이 더 받아가지도 않고 힘들어서 그럼 가계대출 줄여야 돼요. 회수해야 돼요. 금리 오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올라가는 거지.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마지막 투자 기회 맨날 이야기하죠. 이때가 위험하다. 영끌, B2, 패닉바잉. 패닉바잉이 뭐예요? 정신 나가서 미쳐서 샀어요. 내가 미쳐서 샀어요. 저게 무슨 대세예요. 다 같이 미친놈이라고 만들려는 거지. 미국발 금리 상승 나오고 있죠. 위험성 계속 금리 인상 지금 악몽 재현된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사람들 옛날에 맨날 불러오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불러오죠. 강남 떨어진다 뭐 그 사람도 불러오고 뭐 주식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8년 중인가 뭐 말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인제서야 얘기하고 있죠. 2021년부터 떨어진다고 한 사람 얼마 전에 나오던데 그 사람 왜 2021년에 불러요? 19년에 불러야죠. 실수요들을 아끼는데. 자, 종부세 폭탄 맞을 사람들 영끌 2030이 무슨 종부세 폭탄 얼마 맞는다고. 대출금리 상승 우려 이게 제일 무섭죠. 재산세는 오히려 우려 조금 줄여줬죠. 1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영끌에서 다주택 산 사람들은 폭망하는 거고 1주택 산 사람들은 금리는 오르더라도 세금은 조금 감면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조금은 양호해진다. 그래도 금리 오르는 게 더 빠르죠. 결론 뭐예요? 영끌하면 안 됐다. 왜? 그 저금리가 정상적으로 차츰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선진국 반열에 진입되면 될수록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긴 떨어진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금리 떨어진 게 정상적으로 떨어졌냐? 아니죠. 무역전쟁, 수출규제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비정상적으로 떨어졌죠.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금리는 다시 올라가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금리에서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영끌했다라고 하는 순간, 금리 올라가는 순간 버티지 못하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칩시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영끌해서 사는 사람이 10년 납으로 사겠어요? 보통 30년 이상이지. 1, 2년 동안 금리 떨어졌다고 해서 30년 이상 될 거를 덜컥 빚내가지고 산다. 28년은 어떻게 버틸래요? 28, 9년은. 그러니까 영끌하면 안 됐죠. 지금도 안 돼요. 이미 안 하고 있을 테고. 뭘 하든 내가 무리해서 들어가고 주변에서도 무리해서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시장은 진짜 끝물이다. 영끌 패닉바잉이 들어왔다? 끝물이란 소리고 영끌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지금 이미 추세는 바뀌었어요. 아마 6월쯤에 또 그 난리 칠 수도 있는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